이 집안에 시집 온 게 네 인생 최대의 행운인 줄 알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옆에서 누나의 시어머니가 제 엄마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아니, 이 나이에 뭘 안다고 감히 우리 며느리 엄마 행세를 해? 당신은 그냥 여기서 청소나 하고 있으면 돼. 그 순간 저는 숨어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분노했던 순간, 그리고 가장 통쾌했던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지, 35살입니다. 저는 현재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저는 지옥 같은 시댁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외국계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연봉 8천만 원, 보너스까지 합치면 억대 연봉을 받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제가 기획한 캠페인은 매번 성공했고 업계에서는 제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 정우진을 만났어요. 소개팅 자리였는데 그는 중견기업의 부장이었고 온화한 성격의 배려심도 깊어 보였습니다. 키 182cm, 깔끔한 외모, 무엇보다 제 일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데이트를 할 때마다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봤고 제가 야근할 때는 회사 앞까지 마중을 나와주기도 했죠. 민지 씨, 당신처럼 능력 있는 여성이 제 곁에 있어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6개월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댁 방문 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났죠. 시어머니 박순자 씨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첫 인상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 우리 아들이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걱정했는데 그래도 돈은 많이 버나 보네. 30살이 나이가 많다니요. 저는 당황했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민지라고 합니다. 그래, 근데 애는 언제 낳을 건데? 늦둥이 아들이라 손주 빨리 보고 싶어서 그래. 결혼 승낙을 받기도 전에 나온 말이었어요. 시누이 정수미 씨는 저보다 3살 위였는데 제 직업과 연봉을 듣더니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언니, 우리 시댁은 좀 보수적이긴 한데 그래도 며느리가 돈 많이 벌면 좋아하실 거예요. 특히 용돈 많이 드리면 진짜 좋아하세요. 그 말이 복선이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깨달았죠. 결혼 준비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강남에 있는 특급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예상 비용이 8천만 원. 그런데 시댁에서는 요즘 신부 집에서 결혼식 비용 내는 게 대세라며 전액을 저희 집에 떠넘겼어요. 우리 엄마 이영숙 씨는 53살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셨죠. 평생 모은 돈이 5천만 원 정도였는데 결혼식 비용을 대려니 전 재산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엄마가 다시 모으면 되지. 너만 행복하면 돼. 엄마의 그 말이 지금도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하지만 신혼집 마련은 또 다른 문제였죠. 시댁에서는 요즘 여자들이 집도 사오는 게 대세라며 강남 아파트를 원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 2억 원을 보탰는데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일대입니다. 저는 시댁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설날 아침 6시부터 음식 준비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지시만 했습니다. 민지야, 고기는 더 얇게 썰어. 우리 집은 원래 고기를 얇게 써는 집안이야. 민지야, 저는 그렇게 부치는 게 아니라니까? 좀 배우고 왔어야지. 시누이는 친정에서 각 구운 떡을 가져왔는데 시어머니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듯 칭찬했죠. 역시 우리 수미가 최고야. 시집 가서도 이렇게 잘하니까 시댁에서 사랑받는 거지. 그런데 제가 준비한 갈비찜에는 한마디만 했어요. 이게 갈비찜이야? 간도 안 맞네. 점심 식사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친정 엄마가 선물을 들고 인사를 드리러 오셨는데 시어머니의 태도가 싸늘했어요. 어머, 사돈 어른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공손하게 인사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돈이 명절에 이렇게 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아, 제가 민지가 걱정돼서 잠깐만 들렀어요. 금방 갈게요. 그래요. 근데 이 나이에 아직도 일하시나 봐요? 반찬 가게?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방문했어요. 60대 후반의 우아한 여성이었는데 강남에서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 김 여사님,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황급히 엄마를 부엌으로 보냈습니다. 사돈 어른 미안한데 부엌에서 그릇 좀 닦아줄 수 있어요? 손님이 오셔서 바빠서요. 네. 아, 네. 엄마는 당황하셨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참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남편과의 관계를 생각해서요. 그런데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김 여사님, 우리 며느리가 돈은 좀 벌지만 집안이 별로라서 걱정이에요. 시어머니가 반찬 가게나 하고 별로 교육도 못 받은 티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시누이의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돈만 벌어오면 되지 뭐. 우리 며느리도 돈은 잘 벌어오는데 집안이 좀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며느리 엄마한테는 집안일 시켜요. 나이도 어리고 배울 게 많으니까. 엄마는 53살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우진 씨, 오늘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한 행동 봤어? 민지야, 미안해. 엄마가 좀 그러시긴 한데 나이 드신 분이라 그래. 이해해줘. 이해? 우리 엄마를 하녀 취급했는데? 그게 아니라 김 여사님이 오셔서 좀 긴장하셨나 봐. 우리 엄마도 스트레스가 많으시거든. 남편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결혼 6개월째 시어머니가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네가 돈 많이 버니까 부탁 하나만 할게. 내 시누이 애들 학원비 좀 대줘. 월 200만 원이면 돼. 네, 학원비요? 그래, 우리 손주들이 좋은 학원 다녀야 명문대 가지. 네가 조카들 사랑하지? 거절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말렸어요. 민지야, 조카들 학원비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여유 있잖아. 결국 저는 매달 200만 원을 시누이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1년째 시아버지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민지야, 아버지가 사업만 잘 되면 바로 갚을게. 이자도 쳐줄게. 아버님, 그 돈은 제가 모아둔 노후 자금인데. 뭐? 시아버지가 부탁하는데 그것도 못해줘? 우리 아들 잘못 만났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결국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사업이 어려워서라는 말만 반복됐죠. 결혼 2년째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병원 다니면서 며느리 집에서 요양하겠다는 것이었죠. 민지야, 어머니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 아니겠어?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자마자 여왕처럼 군림했어요. 민지야, 아침은 7시에 차려야 해. 나 늦게 먹으면 소화 안 돼. 민지야, 청소는 매일 해야지. 이렇게 먼지가 많은데 어떻게 살아? 민지야, 빨래는 손빨래로 해야 오래 입어. 세탁기는 옷 망가뜨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를 준비하고 출근 전에 청소를 했으며 저녁에는 손빨래를 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쁜데 집안일까지 더해지니 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민지야,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밥은 먹고 다니니? 엄마, 괜찮아요. 좀 바빠서 그래요.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이 왔네요. 근데 전화하고 오시지.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아, 죄송해요. 민지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 집안이 좀 어수선하니까 다음에 오세요.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엄마를 쫓아냈어요. 엄마는 서운한 표정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3년째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신우이가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라고 했죠. 그런데 신우이는 아이 둘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수미가 힘든 시기니까 생활비 좀 보태줘. 월 300만 원만. 어머니, 제가 이미 학원비 200만 원을 보내고 있는데 그건 조카들 교육비고 이건 생활비야. 다른 거지. 어머니, 저도 형편이. 형편? 네가 얼마나 번다고 그래? 연봉 억대 받으면서 시누이 생활비 못 대?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얼마나 큰 행운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저는 매달 500만 원을 시댁에 보내게 됐어요. 학원비 200만 원, 생활비 300만 원. 제 월급의 대부분이 시댁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시어머니가 제게 엄마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안 대청소하는 날인데 사돈 어른도 와서 도와주면 좋겠어. 어머니, 저희 엄마는 반찬 가게 일도 바쁘시고. 바빠? 토요일인데 뭐가 바빠? 며느리 엄마가 시댁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차마 엄마를 부를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에 결국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오늘 시댁에서 대청소하는데 와달래. 응? 알았어. 엄마가 갈게. 엄마는 흔쾌히 오셨어요.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신우이의 시어머니가 또 방문했는데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부엌으로 보냈어요. 사돈 어른 미안한데 부엌에서 설거지 좀 부탁해요. 우리는 손님 접대하느라 바빠서. 엄마는 묵묵히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시어머니가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김 여사님, 우리 며느리 엄마는 정말 순하고 좋아요. 시키는 대로 잘하고. 그렇죠? 나이도 어리니까 배울 게 많죠.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해요. 신우이의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사돈 어른은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고졸이요. 배움이 짧아서 가르칠 게 많아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폭발할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달려가 엄마를 봤는데 엄마는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민지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엄마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민지야, 오늘 내 엄마 태도 좀 그러던데? 뭘 가르쳐도 제대로 못하더라. 어머니, 그건 아니야. 나이가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다음부터는 좀 더 교육시켜서 데려와. 알았지? 그 순간 뭔가 제 안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진 씨, 이혼하자. 뭐?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3년 동안 참았어.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민지야,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조금만 더 참아줘. 참아? 내가 뭘 더 참아? 내 돈, 내 시간, 내 엄마까지 모두 빼앗겼는데? 민지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남편은 끝까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완벽한 복수를 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 선배인 최지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 언니, 나 좀 만날 수 있어? 민지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응. 상담 좀 받고 싶어. 저는 강남에 있는 지연 언니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지연 언니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지야,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야. 경제적 학대에 가까워. 경제적 학대? 그래. 내가 번 돈을 강제로 빼앗아 간 거잖아. 게다가 내 엄마에 대한 인격 모독도 심각해. 지연 언니는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단 정리해보자. 시댁에 보낸 돈이 총 얼마야?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결혼식 비용 8천만 원, 신혼집 보탠 돈 2억 원, 시아버지 빌려준 돈 3천만 원, 매달 보낸 돈이 학원비 200만 원씩 30개월이니까 6천만 원, 생활비 300만 원씩 10개월이니까 3천만 원. 총 4억 원 정도? 4억? 지연 언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민지야, 이건 회수 가능해. 특히 빌려준 돈이랑 강요된 생활비는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정말? 그래. 근데 증거가 필요해. 너 혹시 통장 거래 내역 있어? 응, 다 있어. 좋아. 그리고 녹음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모아둬야 해. 지연 언니는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일단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동시에 시댁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압박과 정신적 학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해. 그리고 내 엄마에 대한 인격 모독도 명백한 불법행위니까 이것도 증거를 확보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어떻게 증거를 모아? 일단 너희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그리고 시댁 방문할 때도 항상 녹음을 해. 요즘은 작은 녹음펜도 있으니까 가방에 넣어두면 돼. 지연 언니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어요. 그리고 민지야, 이건 중요한데 당분간은 티를 내면 안 돼.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증거만 모아야 해. 얼마나 걸릴까? 최소 3개월은 봐야 할 거야. 확실한 증거를 모으려면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알았어, 언니. 나 할 수 있어. 그 후 지연 언니는 저를 다른 전문가에게 소개해 줬어요. 개인 조사 전문가인 박민수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씨. 변호사님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 씨는 40대 중반의 신중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일단 집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불법이니까 안 되고요. 대신 합법적으로 녹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박 씨는 작은 가방에서 여러 장비를 꺼냈습니다. 이건 녹음펜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냥 볼펜인데
안에 녹음 장치가 들어 있어요. 최대 20시간까지 녹음 가능합니다. 와, 그리고 이건 스마트폰 녹음 앱인데요.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녹음해줘요. 대화할 때 이걸 켜두면 됩니다. 박 씨는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대화의 당사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합법적인 녹음이 되거든요.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댁 방문할 때는 항상 이 녹음펜을 가슴 주머니에 꽂아두세요. 자연스럽게 모든 대화가 녹음될 거예요. 저는 박 씨에게 상담비 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비싼 돈이었지만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투자였어요. 일주일 후 저는 지연 언니 박 씨와 함께 상세한 작전 회의를 가졌습니다. 민지 씨, 이게 3개월간의 로드맵이에요. 박 씨가 A4 용지에 빼곡하게 적힌 계획서를 보여줬어요. 1단계는 일상 녹음입니다. 시어머니와의 모든 대화,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하세요. 특히 돈 요구할 때, 당신 엄마를 무시할 때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네. 2단계는 문서 확보예요.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해서 클라우드에 백업하세요. 남편이나 시댁에서 증거 인멸할 수 있으니까요. 지연 언니가 덧붙였습니다. 3단계는 결정적 장면 포착이에요. 시댁에서 큰 모임이 있을 때 당신 엄마를 또 하녀 취급하는 장면을 녹음하는 거죠.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거예요. 언제쯤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신우이 딸 생일이 2달 후잖아요. 그때 큰 파티 한다고 했죠? 맞아요. 그때가 기회예요. 신우이 시어머니도 오고 친척들도 다 모인다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당신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녹음하면 완벽한 증거가 돼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지야. 지연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겠지만 3개월만 참아. 그리고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네, 언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가방 속 녹음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복수할게요. 첫 번째 녹음은 그날 저녁에 이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지야, 이번 주 일요일에 시댁 와. 큰일 있어.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 수미가 새 차 뽑으려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대. 네가 보증서 줘. 차 보증이요? 그래, 3천만 원짜리 SUV. 수미가 애들 학원 데려다 주려면 큰 차가 필요하잖아. 저는 녹음 앱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 네가 대기업 다니면서 무슨 형편이 어려워? 진짜 우리 아들 잘못 만났네. 신우이 차 한 대 사주는 것도 못해? 어머니, 제 말씀 좀. 됐어. 일요일에 와. 안 오면 우진한테 전화할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증거 1차 보증 요구. mp3. 일요일, 저는 시댁에 갔습니다. 신우이가 차 카탈로그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언니, 이거 어때? 제네시스 GV70. 딱 우리 애들 태우기 좋아. 수미야, 근데 3천만 원은 너무. 언니, 조카들 생각 안 해? 애들이 좁은 차에 불편하게 타야 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지야, 넌 자식도 없으면서 조카 사랑은 해야지. 보증만 서주면 돼. 수미가 알아서 다 갚을 거야. 결국 저는 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모두 녹음됐어요. 2주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왔어요. 민지야, 너 통장 좀 보자. 네, 통장이요?
그래, 네가 돈을 얼마나 모았나 봐야 계획을 세우지. 어머니, 그건 제 개인 재산인데. 개인 재산? 결혼하면 다 가족 재산이야. 빨리 보여줘. 시어머니는 제 방으로 쑥쑥 들어가더니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뭐가 안 돼? 시어머니가 며느리 방 보는 게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는 제 통장을 발견하고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8천만 원? 이것밖에 안 돼? 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더니 겨우 이것밖에 안 모았어? 어머니, 제가 시댁에. 됐어. 이 돈으로 수미 학원 건물 보증금 보태줘야겠다. 수미가 학원 하나 차리려는데 보증금이 5천만 원 필요하대. 네. 네가 8천 중에 5천 보태주면 되잖아.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야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야. 내일 수미 통장으로 보내.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즉시 지연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시어머니가 제 방을 마음대로 뒤지고 통장까지 봤어요. 녹음했어? 네, 다 했어요. 잘했어. 그건 사생활 침해야.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근데 5천만 원을 보내래요. 보내. 일단은 보내고 나중에 다 받아낼 거니까. 지금은 증거 모으는 게 중요해. 저는 눈물을 삼키며 5천만 원을 시누이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 내역을 캡처하고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음을 백업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모은 증거는 점점 늘어났어요. 녹음 파일 37개, 문자 메시지 캡처 89개, 통장 거래 내역 52건.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시누이 큰딸의 10살 생일 파티였어요. 민지 언니, 우리 서연이 생일 파티 크게 할 거거든. 언니도 오고 언니 어머니도 모시고 와. 우리 엄마요? 응, 시어머니께서 사돈 어른도 오라고 하셨어.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기회라는 것을. 파티 전날 저는 엄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내일 시댁에서 조카 생일 파티하는데 같이 가자. 그래. 근데 엄마가 가도 돼? 응, 시어머니가 오라고 하셨어. 알았어. 그럼 선물이라도 사가야겠다. 엄마, 선물은 안 가져가도 돼. 아니야, 조카 생일인데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엄마는 30만 원짜리 레고 세트를 사셨어요. 반찬 가게 이틀 매출이었습니다. 생일 파티 당일 저는 가장 좋은 녹음펜을 가슴 주머니에 꽂았어요. 그리고 휴대폰 녹음 앱도 백그라운드로 켜뒀습니다. 시댁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풍선, 케이터링 음식, 심지어 마술사까지 섭외돼 있었습니다. 와, 수미야, 대단한데? 언니, 우리 서연이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비용은 500만 원 들었어. 500만 원. 제가 보낸 생활비로 한 파티였습니다. 엄마는 조용히 구석에 서 계셨어요.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도착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머, 김 여사님,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시누이의 시어머니는 샤넬 백을 들고 우아하게 들어왔어요. 박 여사님, 축하해요. 손녀 생일이죠? 네, 김 여사님. 덕분에 잘 크고 있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엄마를 돌아봤어요. 사돈 어른 미안한데 부엌 가서 준비 좀 도와줄래요? 케이터링 업체가 일손이 부족하대요. 아, 네. 엄마는 당황하셨지만 부엌으로 가셨어요. 저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거실에 남았습니다. 김 여사님, 요즘 손자 교육이 참 걱정이에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아이들은 예전 같지 않아요. 우리 며느리 동생이 있거든요. 그 집안 엄마가 학력도 낮고 해서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나 봐요. 어머, 학력이 어떻게 되는데요? 고졸이래요. 나이도 50대 초반이고,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흥미로운 듯 물었어요. 그 나이면 아직 어리네요. 배울 게 많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도 부엌 일 시키면서 교육하는 중이에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괜찮아요? 며느리요? 돈은 잘 벌어요. 그게 다죠. 집안은 별로지만 돈만 갖다 바치면 되니까. 하, 요즘 며느리들이 그래야죠. 시집은 돈으로 오는 거예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참았어요. 부엌에서는 엄마가 접시를 나르고 계셨습니다. 케이터링 직원처럼요. 사돈 어른, 접시 좀 더 빨리 나르세요. 손님들 기다리잖아요.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와서 재촉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엄마는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셨어요.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됐습니다. 자, 우리 서연이 소원 빌고 촛불 불어.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사진도 찍고 케이크도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엄마를 불렀어요. 사돈 어른, 설거지 좀 부탁드려요. 우리는 손님 대접해야 해서요. 네. 엄마는 다시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연 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파티가 끝나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지야,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엄마는 웃으셨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지연 언니에게 파일을 전송했어요. 언니, 녹음 완료했어요. 민지야, 수고했어. 내가 들어볼게. 30분 후 지연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이거 완벽해. 명예훼손, 모욕, 강요 다 들어있어. 특히 돈만 갖다 바치면 된다는 부분은 결정적이야. 정말요? 그래.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마지막 단계가 뭔데요? 증인 확보. 오늘 파티에 있던 사람들 중에 너희 편이 될 만한 사람 있어? 글쎄요. 다들 시댁 쪽 사람들이라. 혹시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은? 아, 맞다. 부엌에서 일하던 분들이 계셨어요. 그 사람들 연락처 알아낼 수 있어?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날 저는 시누이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수미야, 어제 케이터링 업체 어디였어? 음식이 맛있던데 나도 다음에 쓰고 싶어. 아, 거기. 행복한 케이터링이야. 번호 줄까? 응, 고마워. 저는 케이터링 업체에 연락해서 당일 직원이었던 김미영 씨의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날 제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는 걸 보셨죠? 네, 봤어요. 처음엔 저희 직원인 줄 알았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들으셨나요? 네. 사실 좀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빨리 하라고 재촉하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증인으로 서주실 수 있으세요? 비용은 드릴게요. 김미영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저는 김미영 씨에게 사례비 2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3개월간 모은 증거, 녹음 파일 89개, 문자 메시지 캡처 127개, 통장 거래 내역 68건, 증인 1명, 총 피해 금액 4억 2천만 원. 저는 지연 언니와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시작이야. 준비됐어? 네, 언니.
준비됐어요. 좋아. 그럼 다음 주 일요일 시댁 가족회의 때 터뜨리자. 시어머니가 매달 마지막 일요일마다 가족회의를 연다고 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의 시어머니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다 끝낼 거야.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도착했어요. 거실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시누이의 시어머니까지. 민지 왔구나. 어서 와.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무뚝뚝하게 인사했어요. 네, 어머니. 저는 가방을 소파 옆에 놓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노트북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자, 이제 다 모였으니까 가족회의 시작할게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수미학원 개업 자금에 대해서 얘기해야 해요. 보증금은 민지가 5천만 원 보탰고 추가로 인테리어 비용이 3천만 원 더 필요하대요. 또 돈 얘기였습니다. 민지야, 너 3천만 원 더 보탤 수 있지?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물었어요. 어머니,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돈 얘기 끝나고 해. 아니요, 지금 해야 해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민지야, 너 지금 무슨 태도야? 어머니, 저 오늘 이혼 얘기하러 왔어요. 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시댁에 보낸 돈 모두 돌려받을 거예요. 너 미쳤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미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제가 모은 증거들이에요. 증거? 네, 어머니. 어머니가 저한테 강요한 모든 돈, 그리고 제 엄마를 모욕한 모든 말들이 다 녹음돼 있어요.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형편? 네가 대기업 다니면서 무슨 형편이 어려워? 진짜 우리 아들 잘못 만났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이건 너 나 몰래 녹음했어? 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저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동생이 있거든요. 그 집안 엄마가 학력도 낮고 해서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나 봐요. 고졸이래요. 나이도 50대 초반이고 그 나이면 아직 어리네요. 배울 게 많겠어요. 시누이의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제 엄마를 나이가 어리다고 하녀 취급하셨죠? 부엌 일 시키고 설거지 시키고. 저는 세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며느리요? 돈은 잘 벌어요. 그게 다죠. 집안은 별로지만 돈만 갖다 바치면 되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ATM이었어요? 민지야, 그건 그때 농담으로. 농담이요? 89개의 녹음 파일이 다 농담인가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파일 리스트가 주르륵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어머니께 송금한 내역이에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비용 8천만 원, 신혼집 비용 2억 원, 시아버지 빌려드린 돈 3천만 원, 학원비 6천만 원, 생활비 3천만 원, 학원 보증금 5천만 원, 시누이 차 보증 3천만 원, 총 4억 2천만 원입니다. 4억?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어요. 네, 4억 2천만 원이요. 제가 3년간 번 돈의 거의 전부예요.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소장이에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손해배상? 네. 명예훼손, 모욕, 강요, 사생활 침해.
모두 민사상 불법행위예요. 지연 언니가 가르쳐준 법률 용어들이 줄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엄마를 하녀 취급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거예요.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언니, 너 지금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수미 씨, 저는 신우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본인이 먼저 저를 ATM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학원비, 생활비, 학원 보증금, 차 보증까지. 그게 모두 제 피 같은 돈이었어요. 그건 우리가 어려워서 어려우면 일을 하시든가요. 저한테 손만 벌리지 마시고.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케이터링 업체 직원 김미영 씨의 증언서예요. 생일 파티 당일 제 엄마가 부엌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자세히 적혀 있어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저는 얼른 피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이미 법원에 제출됐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첫 재판이 열려요. 너 정말. 시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며느리가 할 짓이 아니라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한 짓은 뭐예요? 3년간 4억 넘는 돈을 뜯어내고 제 엄마를 하녀처럼 부리고 저를 ATM 취급한 게 시어머니가 할 짓이에요? 그건 어머니, 저도 인간이에요.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그냥 돈만 있는 기계로 봤잖아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어요. 민지야,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우진 씨,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에요. 3년간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잖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돈 요구할 때, 신우이가 저를 이용할 때, 당신은 항상 가족이니까 참으라고만 했어요. 민지야, 당신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 편의 선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제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도 증명할 거예요. 모든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남편과의 대화 녹음이에요.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세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민지야, 가족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조금만 더 참아줘. 민지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우진 씨, 당신은 저를 예민하다고 했어요. 제가 4억을 빼앗기고 엄마가 모욕당하는 걸 보고 화내는 게 예민한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재산 분할 청구서예요. 신혼집은 제 돈 2억이 들어갔으니까 절반 이상이 제 지분이에요. 법원에서 제대로 나눌 겁니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우리가 좀 과했던 건 인정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우리 집안 망하는 거 보고 싶어? 아버지. 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아버지께 3천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갚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안 갚으셨잖아요. 그게 사기예요, 아버지. 그건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이 어려우면 다른 데서 빌려야죠. 며느리를 호구로 아시면 안 돼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망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받아야 할 걸 받고 싶은 거예요.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신우이의 시어머니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박 여사님,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이건 가족 문제니까요. 김 여사님, 잠깐만요. 저는 신우이의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여사님도 들으셔야 해요. 여사님이 제 엄마를 어떻게 무시했는지,
저는 그날 대화 녹음을 다시 틀었습니다. 그 나이면 아직 어리네요. 배울 게 많겠어요. 신우이의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 여사님, 제 엄마는 53살이에요. 여사님보다 10살 이상 어려요. 그런데 배울 게 많다고 하셨죠? 저는 그냥 제 엄마를 깔보신 거 맞잖아요. 학력이 낮다고, 집안이 별로라고. 저는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김 여사님께도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제3자 앞에서 제 엄마를 모욕하셨으니까요. 뭐라고? 네. 여사님도 피고예요. 신우이의 시어머니는 황급히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수미야, 나는 먼저 갈게. 신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쫓아갔어요. 어머님. 거실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민지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어머니,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 그러셨어야죠.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민지야, 제발. 우리 집안이 망하면 우진이는 어떻게 해? 우진 씨는 제 상관이 아니에요. 이혼할 거니까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3년간의 고통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 눈물로 해결되면 법이 필요 없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민지야, 남편이 제 앞을 막았어요.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응? 우진 씨. 저는 남편을 차갑게 봤습니다. 3년간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저는 남편을 지나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우진 씨, 다음 주부터는 제가 집을 나갈 거예요. 짐은 제가 알아서 빼겠습니다. 민지야, 제발.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3년간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지연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했어요. 다 터뜨렸어요. 잘했어, 민지야. 정말 잘했어. 근데 언니, 나 지금 손이 떨려요. 당연하지. 그래도 너 오늘 정말 멋있었을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후련한 눈물이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천만에. 이제 시작이야. 재판 준비 열심히 하자.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엄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나 이혼할 것 같아. 응? 무슨 일이야? 엄마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민지야, 너 괜찮아? 응, 엄마. 나 괜찮아. 아니, 괜찮아질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호! 3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가정법원. 저는 지연 언니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어요. 반대편에는 시댁 측 변호사와 남편,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원고 측 준비됐습니까?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재판장님. 지연 언니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고 측은? 시댁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네, 재판장님. 하지만 이 사건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과장이라니요? 지연 언니가 반박했습니다. 89개의 녹음 파일과 127개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68건의 통장 거래 내역이 모두 과장인가요? 그건 재판장님, 원고는 3년간 피고들로부터
체계적인 경제적 착취와 정신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증거는 모두 여기 있습니다. 지연 언니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이건 심각한 사안이군요. 판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원고의 모친을 하녀처럼 대우한 부분, 그리고 4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강요한 부분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보입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그건 가족끼리. 시댁 측 변호사가 말하려 했지만 판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불법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첫 재판은 저희의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증인 성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영입니다. 케이터링 업체 직원 김미영 씨가 증언대에 섰어요. 증인께서는 지난 피고의 집에서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했죠? 네, 맞습니다. 그날 원고의 모친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원고의 모친께서 부엌에서 설거지와 음식 나르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직원인 줄 알았어요. 피고 측에서는 어떤 태도였나요? 시어머니께서 빨리 하라, 제대로 하라고 재촉하셨습니다. 마치 하녀에게 대하는 것 같았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인,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솔직히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을 저렇게 대해도 되나 싶었어요. 김미영 씨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는 시어머니가 직접 증인대에 섰어요. 증인, 원고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지연 언니가 물었습니다. 그건 가족끼리 도와주는 거였어요. 도와주는 거요? 증거 5번을 보시죠. 네가 대기업 다니면서 무슨 형편이 어려워라고 하셨죠? 이게 부탁하는 태도인가요? 그건 제가 좀 흥분해서 3년간 89번이나 그러셨나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모친을 나이가 어려서 배울 게 많다고 하셨죠? 원고 모친은 53세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그건 제가 잘못 표현했어요. 잘못 표현한 게 아니라 무시한 거 아닙니까? 지연 언니의 추궁은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번째 재판에서는 재산 분할 문제를 다뤘습니다. 원고는 신혼집 구입에 2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피고 정우진으로 되어 있죠. 그건 제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남편이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하지만 실제 금액의 60%는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분의 60%는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판사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시댁에 제공한 4억 2천만 원 중 차용증이 있는 3천만 원은 당연히 반환 대상입니다. 나머지 금액도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3년이 지났는데 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원고가 불법행위임을 인지한 것은 최근이므로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다섯 번째 재판, 마지막 변론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3년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지연 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정신적으로 학대받았으며 심지어 자신의 모친까지 모욕당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가족관계입니까? 원고는 단순히 이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친이 받은 모욕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원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아파트 지분 60%, 그리고 시댁에 제공한 금원 4억 2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모친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총 청구 금액은 약 6억 원이었습니다. 2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문.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정우진은 원고에게 아파트 지분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억 8천만 원을 반환하라. 피고 박순자와 피고 김정숙은 연대하여 원고의 모친 이영숙에게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총 5억 4천만 원. 제가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시댁 측은 창백한 얼굴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법정 밖에서 지연 언니가 저를 껴안았어요. 민지야, 축하해. 정말 잘했어. 언니 고마워요. 언니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천만에. 내가 용기 낸 거야. 저는 바로 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겼어. 정말? 민지야. 응, 엄마. 그리고 엄마도 손해배상 받으셨어? 3천만 원. 뭐? 나도? 응, 엄마가 받으신 모욕에 대한 배상이야.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진짜 결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판결 후 한 달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지 씨, 저 시아버지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합의 좀 할 수 없을까요? 5억 4천을 한 번에 낼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법원에서 정한 대로 강제 집행 들어갈 거예요. 민지 씨, 제발. 우리 집 팔아야 해요. 그건 제 상관이 아니에요. 민지 씨. 시아버지, 3년 전에 제가 어렵다고 했을 때 들어주셨어야죠. 지금은 늦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시댁은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퇴직금까지 털어서 5억 4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돈이 제 통장에 입금됐을 때 저는 이상하게 후련하면서도 허탈했어요. 이게 끝인가?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2028년 봄 저는 외국계 명품 브랜드의 한국지사 마케팅 이사가 되어 있었어요. 연봉은 2억 원, 스톡 옵션까지 합치면 3억 원이 넘었습니다.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도 샀어요. 전액 현금으로. 엄마는 반찬 가게를 정리하시고 작은 카페를 여셨습니다. 제가 드린 3천만 원에 제가 보탠 7천만 원으로 꾸민 아담한 카페였어요. 엄마, 장사 잘 돼? 응, 단골들도 생기고 좋아. 엄마는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강남역 근처 백화점에 쇼핑을 갔어요. 신상 구찌 가방을 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거 너무 비싼데? 50만 원이나 해. 신우이였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눈치채지 못했어요. 신우이는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는 푸석푸석하고 옷도 낡아 보였어요. 수미야, 그냥 싸구려 가방 사자. 돈 아껴야지.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 언제쯤 명품 가방 살 수 있을까? 3년 전만 해도 GV70 타고 다녔는데. 그러게. 근데 차는 어떻게 됐어? 할부 못 내서 뺏겼지 뭐. 보증 섰던 올케 탓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신우이는 백화점을 한 바퀴 돌다가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나갔어요.
저는 그 구찌 가방을 사서 나왔습니다. 580만 원. 카드로 긋는데 1초도 안 걸렸어요. 2주 후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또 신우이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함께였어요. 엄마, 나 이번 달 생활비 모자라. 50만 원만 더 줘. 수미야, 엄마도 없어. 아빠 퇴직금 다 털어서 민지한테 줬잖아. 그러게 왜 그렇게 됐대?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애가 너무한 거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고.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듣고 있었어요. 엄마, 근데 진짜 우리 어떻게 살아? 월세도 밀렸는데.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엄마가 해야지.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다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제 명함을 카운터에 두고 나왔습니다. 혹시 아까 그 두 분이 계산하러 오시면 이미 계산됐다고 전해주세요. 작은 복수였지만 그들이 제 존재를 느끼길 원했어요. 한 달 후 대학교 동창회에 갔습니다. 민지야, 오랜만이다. 다들 오랜만이야. 동창들은 제 명함을 보더니 놀랐어요. 와, 마케팅 이사? 민지야, 너 완전 성공했네. 에이, 아니야.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이야. 동창회가 끝날 무렵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지야, 너 이혼했다며?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근데 전 남편은 어떻게 됐대? 글쎄, 잘 모르겠어. 관심 없어.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잘렸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을, 연봉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엄마 카페에 갔어요. 엄마, 손님 많네? 응, 요즘 단골들이 많이 생겼어. 저는 카페 구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저기, 아메리카노 하나요. 시어머니는 저를 못 봤습니다. 저는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시어머니를 알아봤지만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만들어 주셨어요. 4,000원입니다. 네. 시어머니는 지갑을 뒤지다가 1,000원짜리만 나왔는지 당황했어요. 저기, 카드 되나요? 네, 됩니다. 시어머니는 카드로 4,000원을 계산했습니다. 커피를 받아들고 나가려는 순간 제가 책을 내렸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민지.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기가 내 엄마 카페였어? 네, 제가 차려드렸어요. 어머니가 주신 3천만 원으로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커피 맛있게 드세요. 저는 다시 책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커피를 들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엄마가 제 옆에 앉으셨어요. 민지야,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사실 괜찮았어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관심할 뿐이었어요. 6개월 후 저는 회사에서 해외 출장을 갔다 오는 길이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공항 청소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저렇게까지 됐구나.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면세점에서 엄마 선물로 에르메스 스카프를 샀어요. 120만 원.
엄마가 평생 꿈꿔온 브랜드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구나. 3년 전 저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댁을 망하게 하고 싶었고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이뤘어요. 시댁은 집을 잃었고 신우이는 명품 가방 하나 살 수 없게 됐으며 시어머니는 제 엄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4,000원짜리 커피를 마셨습니다. 전 남편은 공항 청소부가 됐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느낀 건 통쾌함이 아니었어요. 그저 무덤덤함이었습니다. 아, 이게 복수의 끝이구나.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그냥 담백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제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민지야, 너 요즘 행복해 보인다.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결혼해도 돼. 엄마는 괜찮아. 엄마, 결혼은 아직 생각 없어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요. 저는 엄마께 공항에서 산 에르메스 스카프를 드렸어요. 엄마, 이거 엄마 드리려고 샀어요. 뭐야, 이게? 어머, 에르메스? 네,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엄마는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거울을 보셨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엄마 평생 이런 거 처음 받아봐. 엄마 앞으로 더 많이 사드릴 거예요. 엄마가 평생 못 받은 거 제가 다 드릴게요. 우리는 오랫동안 포옹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3년 전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그들이 나에게 한 것을 나도 그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해냈다. 법적으로 승리했고 돈도 받아냈으며 그들의 몰락도 봤다. 하지만 진짜 복수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내가 성공하고 엄마가 웃으며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다. 그들의 불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만드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복수였다. 이제 나는 그들을 용서한다. 아니, 용서가 아니다. 그냥 잊는다. 그들은 더 이상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더 높이, 더 멀리.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우연히 신우이를 또 봤어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우이는 밝게 인사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물건을 하나 집어 계산대로 갔습니다. 2,000원입니다. 신우이는 저를 알아봤어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언니, 수고하세요. 저는 카드를 건넸어요. 신우이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아 계산했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물건을 받아들고 돌아서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수미 씨, 네, 힘내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편의점을 나왔어요. 복수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를 펼쳤어요. 2029년 글로벌 마케팅 전략. 제 인생도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점심시간 지연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오늘 저녁 시간 돼? 응, 왜? 축하 자리 하나 만들까 해서. 내가 승진했잖아. 언니, 그건 한 달 전인데? 늦었지만 괜찮아. 오늘 저녁 7시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내가 쏠게. 알았어, 언니. 저녁 7시 레스토랑에는 지연 언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엄마 그리고 제 회사 동료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서프라이즈. 어머 언니, 이게 뭐야? 민지야, 내 승진 축하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야.
우리는 샴페인을 마시며 축배를 들었어요. 민지야, 정말 축하해. 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지연 언니가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언니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낸 거야. 나는 그냥 옆에서 도와줬을 뿐이야.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지야,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 엄마는 한때 내가 불행할까봐 걱정했어. 하지만 너는 스스로 행복을 찾았어. 그게 너무 대견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게 내가 만든 인생이야. 3년 전 저는 무너져 있었어요. 돈도 자존심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다시 일어섰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높이 올라섰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상대가 불행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으로 그들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복수라는 걸. 아파트에 도착해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미소가 자연스러웠으며 자신감이 넘쳤어요. 민지야,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고통을 정당화하지 마세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니까라는 말로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고통은 고통입니다. 둘째, 증거를 모으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지만 냉정하게 준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좋은 조력자를 찾으세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믿을 수 있는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넷째, 복수의 진짜 의미를 기억하세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다섯째,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어두운 터널의 끝에는 항상 빛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시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